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사찰음식과 정관스님과 지역별 사찰음식, 그리고 조선시대 정부인 장계양 선생이 며느리들과 딸들에게 전래의 음식 조리법을 물려주기 위해 75세의 저술한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관스님은 1957년 출생하신 분입니다. 선불교 비구니이자 한식요리사입니다. 한국 백양사 천지남에서 수행하며 스님과 신도, 방문자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정식으로 요리 교육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7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난 정관스님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손으로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네요. 17살에 집을 떠나 2년 후 선 비구니에 들어가 요리로 다르마를 전파하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정관의 요리법에는 가지, 토마토, 자두, 오렌지, 호박, 두부, 바질과 고추 등 자신이 직접 재배한 채소가 사용됩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욕망을 증가시킨다고 믿는 마늘과 양파를 요리에서 배제합니다. 정관스님은 서울 밍글스 레스토랑의 강민구 셰프와 코펜하겐 노마 셰프, 르네 리드제피 등에게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레 벨라딘에서 개인이 손님들을 위해 요리하기 위해 뉴욕에 방문했고 불교도인 에릭 리펠트와 친구입니다. 2017년 넷플릭스 시리즈 셰프의 식탁에 출연하기도 하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서둘러 주목받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닐까.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기 전에 기술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음식의 본질을 배우고 싶어 청년 셰프 8명과 함께 천지남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신과 기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예술이라 한다면 정관스님은 예술가입니다. 스님의 요리에서는 혼을 담아 반복적으로 획을 긋는 화가 박서보의 작품 세계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상태, 무의자연의 상태를 추구한 박서보 화가의 미학처럼 정관스님의 요리에는 정관스님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셰프들에게는 이곳이 색다른 배움의 무대가 될 터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올 2월 이른 아침,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장성군 백양사, 천지남은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설국이었습니다. 청년 셰프들과 나물의 세계에 대했습니다. 나물은 식감이 입안에서 뭉실뭉실 송구름 같아야 해. 벌써 조리하면서 눈, 코, 귀로 맛볼 수 있는 거야. 천지남 주방에는 정월 대보름 식탁을 위한 나물 10가지 종류가 가지런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스님은 먼저 취나물, 애호박 고지와 고사리, 토란대, 시래기 등 다양한 말린 나물을 꺼내 보이며 묵은 나물은 반드시 제대로 불리고 삶은 뒤 조리해야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린 나물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한 지혜이자 재료를 햇볕에 말리며 영양을 극대화하는 전통 방식의 정수로 사물의 중심을 이루는 한국 문화의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햇빛에 말린 뒤에도 삶는 방법, 수분 조절 기능이 중요하다며 줄기 부분이 질기거나 입안에서 식감이 뻣뻣하지 않도록 꼼꼼히 작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덮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간을 배게하고 본래의 맛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스님은 나물을 단순히 볶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고 표현하며 천천히 수분을 말려가면서 간을 속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흔히 고사리나 취나물은 기름을 이용해 팬에서 배에게 빨리 볶으며 양념을 얹지만 그렇게 하면 재료 속으로 양념이 충분히 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임은 간장물이나 된장물을 미리 끓여놓고 나물이 기름 코팅이 되기 전에 그 물로 천천히 익혀나가면 재료가 퍼지지 않고도 속까지 간이 깊게 스며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재료가 가진 수분과 영양소도 모두 흡수해 맛도 영양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기름을 보충하고 마지막에 간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이를 뒷간, 후간이라 하는데 가열된 팬에서 나물을 꺼낸 다음 넓은 팬으로 후간을 합니다. 나물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레스팅하면서 잔열로 익히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선임의 나물 요리는 조리팬의 수분감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팬에 들어가서 고스란히 수분과 열, 간을 빨아들인 나물은 팬에서 나올 때면 하나같이 때깔이 곱고 반짝거렸습니다. 스님은 나물을 덮고 볶을 때 가운데를 동그랗게 비워 작은 숨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수분이 잘 날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을 고르게 가할 때도 재료를 마구 뒤섞는 게 아니라 숨구멍을 중심으로 아래 위를 차분히 뒤집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효와 숙성에 담긴 철학입니다. 오래된 간장과 청의 활용법입니다. 선임의 부엌 한편에는 5년, 9년 이상 묵은 집간장과 집된장, 3년 이상 발효한 생강청, 오미자청, 들기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의 장과 청들, 내놓으라 하는 셰프들도 궁금해하는 선임의 채소 요리를 완성시키는 조미료의 종류는 단순했습니다. 선임은 청을 만들 때 설탕은 본래 과육 속 다당류를 우려내고 보존해 역할을 할 뿐이지만 시간이 3년 이상 지나면 그 성분이 재료와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깊은 맛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청뿐 아니라 간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임은 음식마다 조미료를 쓰기보다는 오랜 시간 발효된 장과 청으로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살아있는 감칠맛을 지닌 장류를 사용하기에 채소 육수인 채수도 쓰지 않고 오직 재료가 뿜어내는 맛과 발효장의 깊이만으로도 모든 요리를 완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 식탁에서 조연을 맡은 무장아찌는 선임의 장과 청의 미학을 대변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얇게 저민 장아찌 몇 조각은 얼핏 익숙한 메뉴 같지만 한이 베어 물면 그 복합적인 매력에 금세 빠져들게 됩니다. 4, 5년 이상 된 소금과 간장, 된장, 과실, 발효 찌꺼기를 단계별로 거치는 선임의 방식이 그 비결입니다. 소개하면 가을무를 손질해 무와 소금을 거의 1:1 비율로 버무린 뒤에 첫 1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숙성시킵니다. 삭히는 기간이죠. 이때 무는 누르스름해지며 속까지 짠맛이 충분히 밴 상태가 됩니다. 이후 건져서 간장에 넣고 1년간 숙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 짠맛이 간장과 섞이며 깊은 감칠맛이 스며듭니다. 간장에서 건져낸 무는 다시 된장에 묻어 추가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된장 고유의 구수한 향과 발효 작용이 무에 배어들어 훨씬 복합적인 흥미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임은 매실, 복분자 등 과실 발효액을 짜낸 뒤 남은 찌꺼기를 위에 덧대며 추가 숙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발효 재료를 겹겹이 더해가면서 무의 짠맛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향긋함과 깊은 맛이 풍부한 무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몸소 배우는 실습 시간입니다. 필요한 건 손끝의 정성과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셰프들은 선임의 안내대로 직접 나물을 손질하고 찢고 썰고 닦는 과정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두꺼운 줄기 부분은 칼집을 내어 간이 고르게 스며들도록 준비하고 수분을 날리면서 나물의 결이 입안에서 몽실몽실 부드럽게 녹을 정도로 덮는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재료마다 어울리는 간장물, 된장물을 비율을 달리하고 너무 강한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수분을 날리며 천천히 맛을 압축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과정은 단순하지만 맛은 꽉 찬 나물의 신세계를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른 취나물은 불린 후 삶아서 준비하고 팬에 간장물과 함께 넣어 뒤적이며 익혀냅니다. 마무리 즈음에 들기름을 넣고 섞다가 다른 팬으로 옮겨 깨소금, 참기름, 고추씨로 간을 합니다. 마른 고사리는 한번 삶아주고 팬에 들기름, 간장물을 붓고 고사리를 넣어 볶습니다. 3분의 1 정도 숨이 가라앉으면 숨구멍을 중심으로 뒤집으면서 수분을 날려주고 들기름, 소금, 계피가루로 간을 합니다. 불린 후 삶아서 준비한 애호박 고지는 팬에 먼저 간장물과 들기름을 붓고 애호박 고지를 넣고 덮으면서 수분을 날립니다. 간장물을 다시 끼얹었다가 뚜껑을 덮고 천천히 조리하면 쉬 상하지 않는 나물 요리가 됩니다. 참기름, 깨소금,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죽수는 쌀뜨물에 된장을 약간 풀어 삶아 하루 저녁 냉동 보관해 둔 것을 준비했습니다. 팬에 간장물과 들기름, 죽순을 넣고 고사리처럼 볶은 뒤 소금과 깨소금, 고추씨를 더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토란대는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불렸다가 사용했는데 들기름, 소금을 더한 간장물에 넣어 손으로 일일이 풀면서 덮어 완성했습니다. 참기름, 깨소금으로 간을 했고요. 눈깨 성마는 칼등으로 찧어 줄기를 연하게 한 뒤 들기름을 더한 간장물에 넣고 덮은 후 깨소금을 뿌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나물은 군연 집간장과 깨소금, 소금, 참기름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냈습니다. 스님은 종종 나물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말하고 덮는 중에 자주 뒤적이지 말고 재료가 숨을 쉴 여유를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수고로움을 싫어하면 결국 음식의 본질도 놓치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조 나물인 미역과 톳, 파래도 조리했습니다. 미역과 톳은 데친 후 소금과 고추씨, 깨소금으로 간하며 무쳐내고 파래는 살짝 데친 후 소금, 오미자청과 생강청, 제피가루로 변주를 줬습니다. 눈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 경험한 한 끼의 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솥에서 막 쪄낸 오곡밥 뜸을 들이는 중입니다. 전날 6시간 동안 불려둔 찹쌀과 팥, 차조, 수수, 생땅콩과 잣을 각각 따로 찌거나 삶아 익힌 후 물을 끼얹어 빠르게 고루 섞고 다시 한번 쪄냈습니다. 집간장, 참기름으로 후간을 하면 완성입니다. 오곡밥에는 정월국을 곁들여 준비했습니다. 콩나물 무채를 넣고 적당히 익힌 다음 다진 냉이에 콩가루를 버무려 조심스럽게 넣은 후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끓였습니다. 서서히 완성된 여러가지 나물들이 접시에 예쁘게 차려졌습니다. 고사리와 취나물, 애호박 고지와 죽순, 토란대 나물 등 각기 다른 식감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정갈하고 수분을 적절히 함유한 나물은 썬맛 없이 질기지 않고 간장과 들기름이라는 공통의 조미료를 사용했음에도 저마다 고유한 풍미와 식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청년 셰프들은 식당에서 쓰던 방식과 전혀 달라 놀랐다고 합니다. 인생 나물이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스님은 정월 대보름에는 집집마다 쌀, 나물, 김치, 동치미를 가지고 와서 함께 밥을 지으며 나누고 부름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쥐불놀이를 즐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은 꿩떡국을 나누어 먹었다며 절기에 담긴 먹과 지혜를 짚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흰 쌀죽과 밀생이국, 흑임자를 입은 마와 우엉,
간장구이와 파프리카 샐러드, 표고버섯 조청 조림으로 차린 식사를 나눴습니다. 스님의 시그너처 음식이면서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표고버섯 조청 조림을 아침상에 일부러 마련한 스님의 배려에 어른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대 외식업계는 빠른 트렌드 변화와 치열한 경쟁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천지남에서 보낸 하루는 음식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표를 새롭게 던져주었습니다. 정관 스님의 부엌에서 배운 것은 특별한 레시피나 화려한 플레이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말리고 삶고 덮고 발효하는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맛, 그리고 그 맛을 나누는 어른의 마음가짐이 요리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뿌리의 채소도 정신이 깃든 요리로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달은 시간, 청년 셰프들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단순히 기술만 갈고 닦는 셰프가 아니라 한 끼 식사에 온 정성과 겸손을 담을 줄 아는 진짜 요리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다시 서울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관 스님과의 차담입니다. 드러내고 기다리는 것, 음식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또 한 걸음입니다. 스님께서 처음 외국에서 사찰 음식을 하신 건 언제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2010년 뉴욕에서 처음 사찰 음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한식이 해외에 알려지기 전이라 뉴욕과 파리, 런던 같은 도시들을 돌며 사찰 음식을 소개했지요. 그때 300명 정도를 초빙해서 뷔페 형식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미디어나 셰프들, 한인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뉴욕 행사 때는 주로 누구를 초청했는지 물었을 때 현지 셰프들과 음식 전문 기자, 한인회 인사와 문화원, 관광공사 관계자 등 폭넓게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원에서 한식 알리기 프로그램을 할 때 자연스럽게 사찰 음식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완전 채식이라는 점과 발효장, 장아찌 같은 우리 전통식 문화를 결합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뉴욕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르베르나댕의 에릭 리포트 셰프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을 때 에릭 셰프는 티베트 불교 쪽에 몸담고 있었는데 한국 불교나 사찰에서도 관심이 생겨 2010년 뉴욕 행사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해산물 요리를 오래 했는데 생명을 죽인다는 문제의식이 생겨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경로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과 15년 무렵 한국 사찰들을 답사하고 이 스님에게 찾아와서 촬영도 하고 서로 교류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 테이블일 텐데요. 당시 촬영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 제작진이 18, 19명씩 대거 와서 일주일 정도 머물며 촬영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이 스님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연출하고 음식을 어떻게 담는지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 전부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고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아침 점심만 함께하고 오후 3시면 촬영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각 제작진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지어 이름을 부를 정도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작진 한 명은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할 정도로 깊이 빠졌습니다. 해외를 자주 다니며 유명 셰프들도 많이 만났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레스토랑은 어딘지 물었을 때 특히 프랑스의 알랭 듀카스 계열과 미국의 프렌치 런드리 같은 곳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셰프가 직접 테이블마다 다가가 무릎을 굽혀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30%, 셰프가 50%, 서비스가 2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국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찰 음식이 다른 나라 절밥과 달리 특징적인 점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인도나 동남아 전통 불교는 탁발이 중심이라 스님이 직접 음식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무소유계를 실천하기 위해 음식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이 공양 그릇에 담아주는 대로 담아 받아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농사를 짓고 제철 재료를 저장 발효시키며 살생하지 않는 음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장을 담그고 나물을 다양하게 조리하는 전통은 한국 사찰 음식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신채가 있습니다. 마늘, 부채, 달래, 헝겊을 빼는 이유가 수행 때문인가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 시대에는 마늘, 파 같은 자극적인 재료가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멀리했다고 합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해서 절대로 금기시하는 건 아니고 고춧가루, 고추장처럼 익혀 쓰거나 발효하는 건 어느 정도 수용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해 다른 재료 맛을 죽이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마늘을 구워서 먹거나 발효, 장아찌 형태로 쓴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식재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재료 선택부터 요리까지 특별히 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음식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식재료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서 햇빛을 좋아하는 나물인 잎채소는 음이고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는 양인 것처럼 재료마다 고유의 성질과 기운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거나 직접 재배 과정을 봐야 그 식재료의 본질을 안다고요. 그래야만 자연스러운 맛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도리에 맞게 음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고 물었을 때 주방 맡은 책임에 있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일, 특히 실수하는 직원을 다루는 게 힘들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도 현장에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소리치기도 해요. 다만 그 순간 소리치고 금세 털어버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제 일이 망가지니까요. 현장의 디렉터라면 현장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선 책임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연이 생기면 모든 흐름이 깨지니까요. 음식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실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제 감정도 날려버리고 바로 다시 그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푼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계속 마음에 쌓아두진 않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생각하는 수행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종교가 없는 사람도 수행을 해야 할까요? 하고 같이 물었을 때 수행은 자기 본질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를 알아야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수행자이니까 그게 제 삶의 중심이고 사찰 음식은 수행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지만 셰프든 누구든 한 끼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자신을 조금 더 잘 알고 세상과 연결되려 애쓴다면 그 자체가 수행의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본질과 정신을 담은 음식이 예술이자 문화로 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셰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음식을 예술로 완성시키는 열쇠라고도 했습니다.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요리할 때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도 전해진다고 봅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과 만나 정서적, 문화적 공감을 이루고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별 사찰 음식에 대했습니다. 불교에서 허용하는 성녀들의 음식인 사찰 음식은 절 음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육식과 인공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채식 음식입니다. 불교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소박한 자료를
가지고 자연의 풍미를 살려 독특한 맛을 내고 음식은 끼니 때마다 준비하며 반찬의 가지수는 적게 만듭니다. 소승 불교권인 남방 국가에서는 탁발을 하여 식사를 하므로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았으나 대성 불교권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사찰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연미 변천을 볼 때 불교 수양 초기에 성녀들이 산속이나 동굴에서 살면서 탁발하여 하루 한 끼만 먹고 지낼 때는 가리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다가 1세기 전후부터 점차 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성불교가 흥성하면서 우유를 제외한 일체의 동물성 식품과 술과 오신채를 금하게 되었습니다. 열반경에 육식이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라 하였고 법만경에 는 오신채를 날로 먹으면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익혀 먹으면 음심을 일으켜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평상시 성녀들이 식사하는 것을 바루공양이라 합니다. 바루는 4개의 목기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밥그릇이고 두 번째는 국그릇, 세 번째는 물그릇이며 가장 작은 것이 찬그릇입니다. 밥그릇은 무릎 왼쪽 바로 앞에 놓고 국그릇은 오른쪽 앞에 놓습니다. 찬그릇은 밥그릇 바로 앞에, 물그릇은 국그릇 바로 앞에 놓습니다. 목탁이나 종으로 공양을 알리면 모두 대중방에 와서 조실이나 주지가 중앙문에 앉고 좌우로 순서대로 가보자 합니다. 밥과 국은 각각 먹을 만큼 담아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합니다. 공양이 끝나면 바루는 깨끗이 닦아 원래대로 쌓아놓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는 떡과 장아찌, 부각, 김치 등을 만들고 평상시 차는 두부와 버섯, 산채로 만든 나물, 전 등입니다. 음식에 오신채를 넣지 않고 다시마, 버섯, 들깨, 날, 콩가루 등의 천연 조미료와 장류를 이용하여 짜거나 맵지 않게 맛을 냅니다. 육식을 금하는 불가에서는 병이 된 비구니에 한해서 3종 정육, 5종 정육, 9종 정육은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봤을 때 사찰 음식은 지역이나 사찰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사찰은 백김치와 보쌈김치, 고수김치 등을 만들고 전라도에서는 들깨죽을 이용한 고들빼기 김치와 갓김치, 죽순 등 이고 경상도에서는 호박죽과 보리밥을 주로 이용한 콩잎김치와 우엉김치, 깻잎김치 등이 유명합니다. 사찰에 따라 양산 통도사는 두릅무침과 표고밥, 가죽김치, 가죽생채, 가죽전, 가죽튀김, 녹두 찰편이 유명하고 합천 해인사는 상추, 불뚝김치와 가지지짐, 고수무침, 산동백잎, 부각과 머위탕, 송이밥, 솔잎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순천의 송강사는 연금 물김치와 죽순김치, 죽순장아찌가 있고 전남 해남군의 대흥사는 동치미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과 철학을 담은 사찰 음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찰 음식은 성녀들의 수행과 바루 공양을 포함하며 육류, 생선, 오신채인 마늘, 파, 부추, 달래, 헝거를 사용하지 않는 채식 중심의 요리법이 특징입니다. 각 사찰마다 고유한 조리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음식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불교의 불상생 원칙과 생명 존중 사상이 깃든 음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하며 현재까지 이어진 전통입니다. 발효식품 중심의 조리 방식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며 각 지역 사찰별 고유한 특징을 지닌 차별화된 식문화가 있습니다. 전통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찰 음식 역사 속에서 찾은 기록들입니다. 사찰 음식은 고려시대부터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조선시대는 사찰이 두부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찰은 사대부가의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매개로 민간과 활발히 교류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불교 문화와 철학이 담긴 무형유산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봤을 때 국민 의견은 수렴을 30일간 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 지정 결정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지닌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니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유형 유산 현황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랑, 제기차기, 실험, 해녀, 김치 담기 등 그리고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그리고 한글세 등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음식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찰 음식은 최근 건강식과 채식 트렌드와 맞물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웰빙 음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관 스님의 본명은 김춘정이고 본명이 정관입니다. 나이는 1956년생이고 만으로 68세가 됩니다. 소속은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천지남 주지로 계시고요. 전문 분야는 사찰 음식과 요리 수행이 있습니다. 경력은 한국전통사찰 음식 연구회 부회장이고 넷플릭스 세포의 테이블 시즌 3번 출연했고 제임스 비어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50년간 사찰 음식을 연구하며 수행해온 여정과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사찰 요리의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의 사랑 음식입니다. 정관 스님은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17살 어린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평생을 사찰 음식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백양사 천지남 주지로 활동하며 전통 사찰의 음식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스님은 최근 정관 스님 나의 음식이라는 요리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사계절에 어울리는 사찰 음식 60여 가지를 소개하고 요리와 삶 그리고 명상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조청조림과 느타리버섯 된장무침, 애호박 두부찜 등의 레시피는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백양사 천지남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천년고찰로 정관 스님이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정관은 매일 아침 직접 채소를 기르고 제철 식재료로 요리를 하며 사찰 음식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리도 수행이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재료를 다루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담아냅니다. 표고버섯 조청조림은 조리 방법은 마른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불린 후에 물기를 꼭 짜고 채를 씁니다. 냄비에 물 1컵과 간장, 조청을 넣고 끓인 뒤에 끓는 양념에 표고버섯을 넣고 중약불에서 10분에서 15분간 졸입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한 번 더 섞어 완성합니다. 느타리버섯 된장 무침의 조리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느타리버섯을 살짝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짭니다. 그리고 된장, 들기름, 마늘, 쪽파를 섞어 무침 양념을 준비합니다. 버섯에 양념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무칩니다. 그리고 통깨를 솔솔 뿌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애호박 두부찜에 되었습니다. 조리 방법은 두부는 사방 3cm 크기로 자르고 애호박도 비슷한 크기로 자릅니다. 찜기에 두부와 애호박을 겹쳐 올리고 김이 오를 때까지 약불에서 찝니다. 간장, 들기름, 마늘, 쪽파를 섞어 간장 양념장을 만듭니다. 찐 두부와 애호박에 양념장을 끼얹고 통깨를 뿌려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창수의 꼬쟁이와 스님 연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저를 이뻐하니까 제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혹시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계시는 엄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든 간에 부처님을 믿든 간에 믿음은 똑같습니다. 식만 틀릴 뿐이지. 남한테 덕을 주고 사랑을 줄 줄 알아야 하나님도 도와주고 부처님도 도와주느니라. 그런데 교회를 가시든 절에를 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껏 가야 됩니다. 목욕제비하고 속옷 좀 갈아입고 머리 단장 곱게 하고 가해서 어떤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절에 가실 때 뭘 입고 가셔오리까 그랬더니 치마저고를 입고 간다고. 치마저고를 입고 가는 분들은 애를 벗어나는 일. 절에 가실 때는 치마저고를 입고 가지 마서 뭘 입고 가야 되냐면 절복이라고도 하고 선복이라고도 하고 한상 염줄 목에 거니고 가십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너도 가자 나도 가자 간다는 것이 어머니가 깜빡하고 뭘 입고 가게 되냐면 고쟁이 옷 있지 않습니까? 속고쟁이 옷. 그놈을 입고 절에 가게 됐네. 고쟁이 옷을 입고 절에 가서 스님은 뒤에서 목닥을 두들며 연불하시고 어머님은 고쟁이 옷을 입고 스님 앞에서 부처님한테 빕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부처님 전 비난이다 신성님도 비난이요 올 경제가 경제만큼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오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망가듯대 태평 성대 이루옵소서. 어머님은 이렇게 부처님한테 비시고 스님은 어머니 궁둥이 뒤에서 목닥을 두들며 연불하십니다. 청구 앞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소수리 사바 우박는 오지신기는 셋만다 못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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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도로 도로 진미사바 오상님야 이묘보 백천만중만주에 악음문정 득스지 옴마라다 옴마라다 천주천야 간자제 보살마 아사. 세상에 스님도 이렇게 연불이나 하시지. 어머니 궁둥이는 왜 쳐다보노? 어머니 궁둥이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청성껏 구부리고 절을 하셨던지. 이놈의 고쟁이가 내려왔네. 그 내려온 고쟁이 내려온 궁둥이를 쳐다보다가 연불을 까먹었네. 연불은 하얗겠지 어쩌노. 그래 스님이 어머니 궁둥이를 쳐다보며 하시는 말씀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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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 어머니가 눈치채고 그만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시고 정성껏 또 비는기라 칠성당에 가서 또 빌려고. 얼마나 정성껏 칠성당에 가서도 빌고 계시는데 이놈의 고재이가 더 니로 왔네. 니리 온 궁디를 보니까 어머니 궁디가 얼마나 이뻤던지 뿔구죽죽하니 뽀얀하니
여자 궁뎅이는 동글납작 안에 올로 붙어야 되는 기라. 여자 궁뎅이가 니를 앉으면 끝난 기라. 얼마나 이뻤던지. 그걸 쳐다보다가 연불을 까먹었으니 어쩌나. 스님이 또 한마디 또 하시는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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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시커먼 게 보인다 아이고 어머니가 눈치채고 그만 옮길 텐데, 초상당에 가서 빌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실밥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보였거든. 그래서 스님이 또 뭐라고 하는구니. 보인다 보인다 진짜 보인다 정말 보인다 까만 것이 아니 또 시커먼 건 뭐고 까만 건 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가시는 기라. 스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하고 가시는데, 스님이 어머니 이쁜 궁둥이를 봤으니 마음이 뒤숭생숭거리지. 가시는 궁둥이를 쳐다보며 스님이 뭐라고 했는거니. 못하나 못하나 법당에서는 못하나 못. 박수 한번 쳐봐. 아이고 야야, 그럴 리가 있겠소. 우리 스님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럼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오늘 구경 오셨으면 서로 웃고 즐기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젊은 애들은 어젯밤에 잠자리가 현찮았던지 어쨌든지 그 생각만 하고 띠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 웃겨볼까 웃기려고 진 얘기 올시다. 아이고 우리 부처님도 용서해 주셔. 저놈의 새끼가 어머니들 웃지 않는 분들을 웃기려고 저런 얘기하는구나. 혹시 여기 오신 우리 스님 오셨걸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옵소서. 그리고 사람은 입이 먹어야 되는 기라. 혹시 절에 가시는 길이 걸랑 내가 그랬다 소리 하지 마소. 우리 스님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가정이 행운이 있느니라. 항상 웃고 사시면 복이 온다 해서 우스갯소리 하는 거 옳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디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0년경 조선시대 안동지역에서 살았던 석계부인 안동장씨 정부인 장계향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의 재령이시 종가로 시집온 후 75세 때 며느리들과 딸들에게 전래 음식 조리법을 물려주기 위해 저술한 조선시대 여성이 쓴 한글 조리서입니다. 음식 디미방 이전에도 한국에서 음식에 관한 책은 있었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쓰였고 내용도 간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과 17년 보다 이른 시기에 한글 조리서인 최씨 음식법과 주초 침서방이 발견됐으나 최씨 음식법은 한글 편지와 함께 내용의 일부만 전하고 있고 주초 침저방은 한문이 주고 한글은 보조 느낌입니다. 시대를 따지면 음식 디미방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는 아닙니다. 예초의 최씨 음식법과 주초 침저방이 최초 한글 조리서라는 추측성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 한 곳밖에 없지만 학계에서도 저자 생물년을 따져 최씨 음식법을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온전한 형태를 갖춘 한글 조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음식 디미방은 최씨 음식법 이후에 저술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수은 잡방과 함께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을 한자로 적으면 음식 지미방으로 적을 수 있고 뜻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음식 디미방이라는 제목은 권내에 기록된 제목인 권수 제목입니다. 표제 제목은 이 한자가 아닌 규곤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곤은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인 안방과 안뜰을 뜻하고 시의 방은 올바르게 풀이한 처방문이라는 뜻입니다. 규곤 시의 방은 부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풀이한 처방문 정도의 뜻이 됩니다. 당대 윤리의식이 반영된 한문 문어체로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후손들이 덧붙여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일 입주하, 세수작갱탕, 마람고식서, 성견소부상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집와서 사흘 만에 부엌에 내려가 손을 씻고 국을 끓이니 아직 시어머니의 식성을 몰라서 시누이를 시켜 먼저 맛보게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만 유일하게 한문으로 된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후로는 특별히 저자의 서문 같은 것은 없고 바로 첫 요리인 면병류, 밀가루 음식편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필사본의 특성상 페이지마다 행자 수의 차이는 있으나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이면은 16행 35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글자 수를 맞추어 쓴 편으로 바로 다음 페이지와 비교해도 행자 수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정근대 동아시아 문헌이 대체로 그렇듯이 띄어쓰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본 문수의 인용문이나 목차에 띄어쓰기 한 것은 모두 현대 한국어 독자를 위해 현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쓴 것입니다. 다만 내용에 따른 줄바꿈은 되어 있는데 음식 종류가 바뀔 때마다 음식 이름 플러스 법식으로 소제목이 나오고 그 뒤에 조리법도 줄바꿈이 됩니다.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 가져갈 생각을 생심 말며 부디 상하지 말게 간수하여 쉬 떨어버리지 말라. 뒷 표지 후기에는 위와 같은 당부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는 딸들은 원본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필사하여 가져가게 했다고 합니다. 저자 장기항은 시서화에 능했습니다. 맏며느리 역할과 남편 내조에도 충실했고요. 재령 이씨 가문의 이시명에게 시집와서 설하에 7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모두를 훌륭한 학자로 키워냈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남달라서 대문 밖에 큰 솥을 걸고 죽을 써서 300명이나 되는 거린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퇴계 학파의 숨은 공신이라거나 맹자의 어머니에 뒤지지 않는다는 후세의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도 불천리로 모셔져 지금도 자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생애가 꽤 드라마틱해서 후손인 이문열이 장계양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선택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장계양의 입을 빌려 현대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지영의 소설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를 언급하며 페미니즘을 비난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장계양이 여성으로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요리책을 지었다는 점이나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에 시서화를 남겼다는 점을 보면 오늘날 관점에서는 전문직 여성이나 문필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문열은 순종적인 전통 여성으로 폄하하고 자기 입맛대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디미방의 그 내용과 특징을 봤을 때 국수와 밀가루 음식 종류가 18가지, 어류나 육류 음식이 44가지, 그 밖에 술과 항과 식초 등의 종류를 합쳐 총 146가지 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지금도 전통 음식을 재현하려는 분들이 참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식 디미방의 음식은 고춧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 디미방이 쓰인 시기는 17세기 후기지만 고추는 이름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상북도 지방에 고추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추는 임진왜란을 통해 전해졌다고 하지만 기록상으로 1613년 지복유술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무렵 겨우 재배되기 시작했고 1766년에 정보 산림 경제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김치 조리에 이용한다고 적혔습니다. 대부분 찌고 굽는 방법을 사용하며 양념으로는 주로 천초와 후추, 마늘, 파가 들어갑니다. 육류 요리가 많은데도 재료는 주로 소의 위나 개고기, 꿩고기입니다. 특이하게 고운 발바닥 조리법도 있는데 석회를 넣어 끓인 후에 고운 발바닥을 잠깐 담가 털을 뽑아 없앤 후에 깨끗이 씻고 간을 쳐서 하룻밤을 재워두어라. 이튿날 물이 매우 솟구치도록 충분히 끓인 후 아궁이에 불을 반으로 줄이고 약한 불로 다시 무르익도록 고하라. 고운 발바닥이 다 힘줄로 된 것이니 다른 고기와 같이 하면 무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 고운 발바닥을 소 발을 그을리듯이 불을 많이 떼고 그을리면 털이 다 타고 발바닥 가죽이 덜뜨게 된다. 덜뜬 가죽을 벗겨버리고 깨끗이 씻어 무르게 고아 조각으로 잘라서도 쓴다. 발가락 사이를 칼로 긁어 째고 간장 기름을 발라 구우면 더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이 있는데 개를 잡기 전날 닭을 푹 삶아 먹인 뒤에 다음날 잡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꿩고기는 꿩의 껍질과 뼈는 남겨두고 살코기만 발라내어 잘게 다진 후 양념하여 다시 껍질 속에 채우고 찌거나 굽는 봉총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양념해서 구운 고기를 찬물에 담가 수축시킨 후에 다시 굽는 설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 요리는 다리살과 속살을 따로 발라내고 양념하여 게 등껍질에 채워 굽거나 찌는 요리 등이 나옵니다. 음식을 손으로 들고 먹으면 상스럽다는 인식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양반들의 식생활을 반영한 요리였던 듯 합니다. 그리고 상류층 음식답게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요리가 자주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지금 우리가 먹는 요리와는 다른 요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순대를 두고 음식 dim이방에서는 개고기를 이용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대떡은 속에 팥을 넣어 지지는 화전 혹은 볶음이와 비슷한 요리로 나옵니다. 다음 오늘날 전병류 과자 굽는 것과 비슷한 방식도 있는데 기와장 2장을 붙여 불에 데워 만드는 다식이 그렇습니다. 오미자 차에 꿀을 타고 간장으로 간을 해 국수를 말아먹는 요리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는 국수입니다. 면이나 남면, 메밀국수, 녹말국수가 있고 만두류에는 만두, 메밀만두와 어만두, 숭어만두, 수교의, 석류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으로는 국으로서는 족탕, 말린 고기탕, 쑥탕, 천어 순어탕과 붕어 순갱, 와각탕, 난탕법, 계란탕법, 양숙편, 전복탕과 자라게, 찜으로는 붕어찜, 해삼찜, 게장찜, 수정게, 가지찜, 외찜이 있고 편육 또는 숙편이라고 하는데 양숙과 별미, 닭대구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는 연근채와 동아돈채, 잡채, 대구 껍질채와 외화채가 있고 누르미는 가지 누르미와 게장고 지누르미가 있고 동아 누르미, 대구 누르미, 게장 누르미, 해삼 누르미가 있습니다. 구이는 닭구이와 가재육, 웅장, 대합구이가 있고 볶기는 양볶기와 꿩지희, 꿩짠지희가 있고 적으로는 동아적과 연근적, 전으로는 어전법, 그리고 회로는 대합회가 있고 침체는 꿩침체와 상가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지 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젖은 게젖과 약게젖, 청어 염회법이 있고 방어 염장법이 있습니다. 그 삶는 법입니다. 질긴 고기 삶는 법에 대해서는 누룽기와 웅창 손질법과 게장 고는법, 해삼 다루는 법이 있고 양념으로는 식초가 있고 국에 타는 법으로는
있고 그다음에 후식으로는 그 떡이 있습니다. 상화편, 정편, 서기편, 작과편, 밤설기, 전화법, 빈자법, 인절미 굽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과에는 연약과와 약과, 박산, 중박계, 빙사과, 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채는 토장법, 녹두, 나화가 있고 오미자, 그리고 저장법에는 채소에서는 수박과 동화 간수법, 그리고 동화 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간수법과 고사리 담는 법, 비시나물 쓰는 법과 건강법이 있습니다. 과일은 복숭아와 간수법이 있고, 고기 말리는 법과 고기 말려서 오래 두는 법, 그리고 참새 말리는 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로는 단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주가 있고요. 그 삼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주도 있고 약용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향주도 있고 소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주국 방법과 이화주 누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 육성 중인 음식팀이반 시형식을 서울 한국의 집에서 개최하여 주한 미국 대사와 외국 공관장 및 외국인 파워 블로거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식팀이방의 음식을 맛보고 이해를 높여 음식팀이방 세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영양군수,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외국 공관장과 여행사 대표, 외국인 파워 블로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계 종부 조기분 여사가 직접 음식팀이방에 수록된 대구 껍질 누르미와 수정계, 가재육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외고사절 등 외국인 참석자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맛이라고 호평을 하면서 300년 전의 요리서에 수록된 음식을 재현한 것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서 이번 행사 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음식팀이방 요리의 상설 판매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구글의 음식팀이방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음식팀이방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의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나 훈아의 홍시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